정준영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그는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독특한 캐릭터로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국민 예능이라 불리던 1박 2일의 고정 멤버로 합류하면서 그는 젊고 재기발랄한 이미지를 굳혔다. 무대 위에서는 진지한 뮤지션, 방송에서는 솔직하고 엉뚱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의 팬들은 그를 친근한 동네 형 같은 인물로 여겼고 방송계 역시 새로운 예능 아이콘을 발견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 모든 찬사와 환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가 공개적으로 내세웠던 자유분방함과 거침없는 솔직함은 사실 은밀한 범죄 행위와 연결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웃으며 카메라를 응시하던 순간 동시에 어떤 충격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그의 이름은 한순간에 희망의 아이콘에서 한국 사회를 뒤흔든 범죄자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극단적인 이중성은 수많은 팬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고 대중문학의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의 이야기는 연예계에서 가장 극적인 몰락의 서사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2019년 초 연예계 전반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바로 정준영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수차례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 수준을 넘어섰다. 피해 여성들이 동의하지 않은 채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것이었고 이는 심각한 성범죄였다. 특히 해당 채팅방에는 여러 유명 가수와 연예인들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은 영상을 공유하며 희희낙낙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영상 속 여성들은 술에 취해 있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정황도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정준영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을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외 활동 중에도 몰래 여성들을 촬영했고 이를 지인들에게 보내며 우월감을 과시했다. 특히 그의 채팅방 대화는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피해 여성들의 인권이나 고통에 대한 인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전리품처럼 영상을 소비하며 즐거워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도덕적 감수성을 상실했는지를 보여주었다. 대중이 충격을 받은 것은 단순히 유명인의 범죄 때문만이 아니었다. 평소 방송에서 그는 자유분방한 솔직남으로 사랑받았기에 그의 범행은 배신감과 공포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응원했던 인물이 얼마나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은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남겼다. 언론은 이 사건을 국민 예능의 몰락이라고 부르며 그 파장이 연예계 전반을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인물들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정준영이 보관하고 있던 수많은 불법 촬영 영상 파일은 그의 범행의 규모와 지속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였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정밀 분석했고 그 안에서 수십 개의 영상과 사진 파일이 확인되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은 일관되게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는 영상 속 자신을 확인하고서야 범죄의 존재를 알았고 이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어졌다. 수사기관은 정준영이 최소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반복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의 범행에는 치밀한 계획성이 있었다. 피해 여성들을 음주 상태로 만든 후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불빛과 카메라 각도를 교묘히 조절해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지인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기록을 복원하며 그 안에서 드러난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승리, 최종훈 등과 얽혀있던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집단적 성범죄의 양상을 띠었다. 언론은 이를 연예계의 암흑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정준영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차곡차곡 제시되자 눈물을 흘리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피해자와 대중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를 가면을 벗은 악마라고 규정했고 온라인 여론은 무자비하게 그를 비난했다. 연예계 활동 정지, 광고 계약 파기, 방송 출연 중단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길이 닫히는 순간에도 피해 여성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준영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최종훈은 5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피해 여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일부 양형이 감경되어 정준영은 징역 5년형으로 확정되었다. 그는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한때 그를 사랑하던 팬들은 충격 속에 등을 돌렸다. 언론은 그의 몰락을 두고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인생과 커리어를 내던진 비극이라고 평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연예계 전반에서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는 성범죄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피해자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정준영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직시하게 만든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몰락은 화려한 스타의 삶이 얼마나 쉽게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고, 동시에 대중이 연예인에게 부여하는 선행의 가면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최종훈은 아이돌 밴드 FT 아일랜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로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음악 프로그램과 콘서트에서 그는 늘 성실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를 강조했고 팬들은 그를 신뢰했다. 무대 위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그의 모습은 청년 록스타의 전형처럼 비춰졌다. 대중은 그를 청춘의 아이콘으로 기억했고 소속사 역시 이런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했다. 하지만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이면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한 아이돌 스타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결국 연예계 성범죄 카르텔의 핵심 인물로 기록되었고 팬들이 쌓아 올린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한때 무대를 장악했던 그의 음악은 사라지고 대신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범죄자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한 개인의 추락을 넘어 대중문화 산업 전반의 부도덕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남았다. 2019년 초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대화 내용은 한국 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곳에는 가수 정준영, 빅뱅 출신 승리, 그리고 최종훈이 함께 있었다. 특히 최종훈은 술에 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주목받았다. 피해 여성들은 술자리 후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으며 그 장면이 불법 촬영되어 공유되었다. 그는 사건 당시 유명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공포와 침묵을 강요했다. 채팅방에서 오간 대화에는 오늘 대박이었다. 라는 식의 경박한 언급이 남아있었고 여성들을 단순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사건에 충격을 더한 것은 그가 사회적 이미지를 지극히 바른 청년으로 포장해왔다는 점이었다. 팬들은 그가 방송에서 보였던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모습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했음을 깨달으며 분노했다. 범죄의 구체적 양상은 대중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여성들을 고립된 공간으로 불러들여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를 서로에게 과시하듯 공유한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계획적 범죄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은 연예계의 민낯이라 표현하며 그 파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경찰은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진행하던 중 최종훈의 이름을 포착했다. 그의 휴대전화와 채팅방 기록은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는 핵심 단서였다. 포렌식 분석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복원되었고 그 안에는 피해 여성들의 동의 없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채팅방에 참여한 인물들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점차 범죄의 실체에 접근했다. 피해 여성들의 증언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어떤 이는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단순한 성추행이 아닌 조직적인 집단 성폭행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도 법정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면밀히 재구성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고인들의 범행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대화 속에서 최종훈은 직접 범행에 가담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이를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 삼았다. 사회적 여론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그들의 노래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팬클럽은 해체를 선언했고 광고주와 방송사는 서둘러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수사기관은 연예계의 권력 남용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의 발표가 이어질 때마다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고 언론은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재판은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최종훈이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으며 불법 촬영 영상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그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정준영은 6년형을 받았다. 판결 직후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피해자 대리인은 이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항소심에서 일부 양형이 감경되어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로 형이 줄었지만 그의 커리어는 이미 끝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리고 약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파장은 거대했다. 사건 이후 연예계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방송사들은 출연자 검증 시스템을 강화했다. 대중은 더 이상 화려한 무대 뒤의 이미지를 그대로 믿지 않게 되었다. 최종훈 사건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연예계와 사회 전반의 권력과 명성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승리는 한때 K-팝을 세계적으로 알린 아이콘이었다. 빅뱅의 멤버로 활동하며 화려한 무대와 세계 투어를 통해 그는 글로벌 스타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행보도 주목받았다. 클럽,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사업에까지 손을 뻗으며 성공한 아이돌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쌓아 올렸다. 대중은 그의 도전 정신을 칭찬했고 언론은 그를 차세대 문화산업의 주역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어둡고 음울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겉으로는 청년 기업가였지만 실제로는 범죄적 행위와 불법적 커넥션 속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낙인 찍혔고 스타에서 범죄자로 추락하는 극적인 몰락의 주인공이 되었다. 2018년 말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은 화려한 조명과 유명 인사들의 출입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승리는 공동 경영자로서 클럽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려 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마약 유통, 성매매 알선, 폭행 사건 등 각종 범죄가 자행되고 있었다. 승리는 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접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직접 투자자들에게 VIP 대우를 약속하며 여성을 연결해 주었다는 증거가 남았다. 또한 버닝썬 클럽에서는 마약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었고 일부 여성들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폭행 사건 역시 빈번했다. 한 피해자가 클럽에서 끌려나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클럽 측과 유착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승리의 역할은 단순한 클럽 대표 이상의 것이었다. 그는 해외 원정 도박에도 깊이 관여했고 라스베이거스와 마닐라 등에서 수억 원대의 불법 도박을 즐겼다. 언론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며 K-팝 스타의 이중생활이라 표현했다. 대중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던 밝은 모습과 범죄적 현실 사이의 간극에 경악했고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은 2019년 초 클럽 버닝썬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의 시작은 클럽 내 폭행 사건이었으나 휴대전화와 채팅 기록을 분석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했고 투자자 접대 준비 완료, 여성 몇 명 준비 등의 대화가 공개되었다. 또한 버닝썬 내부 직원들의 진술에서 마약 유통 경로와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부 경찰관이 클럽과 유착되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은 대중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수사는 점점 확대되었고 승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었다. 그의 불법 해외 도박 행위도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카지노 기록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그가 수차례 거액을 도박에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호하게 진술했지만 증거들은 그의 범죄 행위를 명백히 드러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사진과 기사를 일면에 실었고 대중은 아이돌의 몰락기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받아들였다. 광고주들은 계약을 끊었고 팬들은 단체로 탈퇴 성명을 냈다. 그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으며 사회적 비난은 것에게 쏟아졌다. 2020년 검찰은 승리를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도박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카카오톡 대화, 금융 내역,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의 범행이 단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조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승리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방어했으나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그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형량이 다소 줄어 징역 1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되었다. 승리는 군 복무 중에도 구속 수감되었으며 2023년 2월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계적 명성을 지닌 스타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과 불법 도박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연예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대중문화 산업에서 스타의 권력과 명성이 얼마나 쉽게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과 권력층의 유착, 성범죄, 마약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승리 사건은 결국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의 이름을 범죄 기록 속에 새겨 넣으며 사회 전반의 권력은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박유천은 동방신기와 JYJ의 멤버로 활동하며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무대 위에서 그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발라드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드라마에서도 성공을 거두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스타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아이돌 출신 배우였으며 팬들에게는 늘 따뜻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언론 역시 그의 행보를 모범적인 한류 스타의 전형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화려한 명성과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가 연루된 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순간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팬들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대중이 사랑했던 스타는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그의 이름은 영광과 오점이 교차하는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2019년 박유천의 이름은 언론 헤드라인에 충격적으로 등장했다. 그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사건은 전 여자친구가 어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그녀는 수사 과정에서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박유천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다. 마약을 절대 하지 않았다. 결코 관련이 없다는 그의 발언은 잠시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했지만 불과 며칠 뒤 모든 것이 뒤집혔다. 경찰은 그의 몸에서 채취한 채무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특히 다리털과 겨드랑이 털에서 검출된 결과는 변명의 여지를 없앴다. 수사 결과 그는 최소 5차례 이상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하나와 함께 호텔에서 혹은 자택에서 마약을 투여한 정황이 확보되었고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명확했다. 대중은 충격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한류 스타가 그것도 울먹이며 결백을 주장했던 인물이 실상은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은 사회적 파장을 극대화했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인으로서 신뢰를 저버린 배신 행위로 인식되었다. 팬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토로했고 광고주와 방송사는 계약을 전면 취소했다.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거짓말쟁이와 마약범이라는 낙인으로 대체되었다. 경찰은 박유천의 범행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황하나의 진술을 토대로 그의 행적을 추적했고 호텔 출입 기록, CCTV,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된 주사기와 약봉지의 흔적이 증거로 채택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박유천은 초기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채모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황하나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으며 그 과정에서 황하나가 약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 범죄적 공모 관계로 발전했다고 결론지었다. 수사 도중 언론은 그의 눈물 기자회견 장면을 반복 보도하며 대중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다시 환기시켰다. 눈물의 호소가 사실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자 여론은 더욱 차갑게 돌아섰다. 팬덤은 붕괴했고 온라인에서는 그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경찰은 추가로 그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하며 마약 거래 정황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범행의 반복성과 습관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수사망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오히려 유명인이기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결국 그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법정에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2019년 7월 법원은 박유천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 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류 스타로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며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박유천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받아들였으나 여론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이후 2025년 9월 그는 또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에는 과거 팬미팅 계약 관련 민사소송에서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팬미팅 행사 불참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5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는 과거 범죄와 거짓말로 이미 잃은 신뢰를 더욱 무너뜨렸다.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때 수많은 팬을 울게 만들던 목소리는 이제 범죄자의 기록으로 남았을 뿐이었다. 박유천 사건은 단순한 마약 투약 사건이 아니라 유명인의 거짓말과 배신이 어떻게 사회적 파문으로 확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그의 몰락은 명성과 권력이 결코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상기시키며 연예계 전반에 깊은 교훈을 남겼다. 신정환은 한때 국민 MC라 불리며 한국 예능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의 입담과 재치는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대중은 그를 친근하고 믿음직스러운 방송인으로 기억했다. 그는 언제나 웃음을 주며 방송국의 분위기를 밝히는 인물이었고 후배들에게도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대중은 그의 이미지를 깨끗한 예능인으로 받아들였으며 방송사 역시 그를 간판 MC로 기용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뒤에는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겉으로는 가족적이고 성실한 방송인이었지만 실제로 그는 해외 원정 도박에 깊이 빠져 있었다. 결국 2010년 그의 이중생활은 만천하에 드러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웃음을 주던 스타는 하루아침에 불법 도박범으로 추락했고 신뢰를 쌓아 올린 오랜 커리어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2010년 연예계를 뒤흔든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중심에는 신정환이 있었다. 필리핀과 마카오에서 그는 거액의 불법 도박을 반복적으로 즐겼고 그 과정에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도박 중독이 아니었다. 그는 방송 활동을 위해 해외에 나간다는 명목으로 출국해 실제로는 카지노에서 밤을 지새우며 불법 행위를 이어갔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수천만 원대의 도박을 벌이다 현지 경찰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 결국 한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당시 그는 언론의 추적을 피하려 현지 병원에 입원해 댕기열에 걸렸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곧 그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여론은 더욱 격렬하게 돌아섰다.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기만한 그의 행동은 단순히 도박 문제를 넘어 도덕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불법 도박에 빠진 스타가 병을 핑계 삼아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은 대중을 분노케 했고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방송에서 보여주던 밝은 미소와 따뜻한 언행은 더 이상 진정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범행은 단순히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배신 행위였다. 경찰은 신정환의 불법 도박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 필리핀 카지노에서의 도박 기록, 호텔 투숙 내역, 금융거래 자료 등이 확보되었고 그의 불법 행위는 명확히 드러났다. 또한 언론은 그의 해외 체류 기간과 방송 스케줄을 비교해 도박을 위해 해외로 출국했음을 밝혀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초반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쏟아지자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댕기열 거짓말 사건은 그의 이미지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진까지 공개하며 병세를 호소했지만 실제로는 카지노에 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도박 자금 출처를 추적했고 일부는 차용과 빚으로 충당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그의 재정적 파탄 상태가 드러났고 언론은 이를 MC의 몰락이라 표현했다. 사회는 공인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를 논쟁했고 대중은 웃음을 주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느냐며 충격에 빠졌다. 방송계는 서둘러 그를 퇴출시켰고 광고주는 계약을 해지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웃음과 신뢰의 상징이 아니었다. 2011년 법원은 신정환에게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대중에 대한 배신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판결 직후 그는 대중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잃어버린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그는 오랜 시간 방송계에서 퇴출당한 채로 지내야 했다. 몇 년 뒤 복귀를 시도했으나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신정환 사건은 연예계에서 도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인의 도덕적 책무와 사생활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한때 국민 MC라 불리던 인물이 도박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본 대중은 씁쓸한 교훈을 얻었다. 신정환의 몰락은 권력과 명성이 도덕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증명하며 연예계 전반에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 주재훈은 드라마궁을 통해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배우였다. 귀족적인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그는 왕자님 캐릭터의 대명사로 불리며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며 차세대 충무로 배우로 자리매김했고 광고와 패션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재능과 비주얼, 스타성을 모두 갖춘 배우로 평가받았으며 언론은 그를 대한민국을 대표할 차세대 톱스타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명성과 주목 뒤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었다. 대중이 동경하던 스타의 이면에는 마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결국 그의 이름은 배우가 아닌 범죄자로 법정에서 불리게 되었고 대중은 충격과 실망 속에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 2009년 연예계를 뒤흔든 마약 사건의 중심에 주지훈의 이름이 올랐다. 그는 클럽과 사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차례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파티 현장에서 약물을 투약한 뒤 흥분 상태에서 춤을 추고 이를 지인들과 공유하며 마치 특별한 경험인 양 즐겼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범행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인기의 정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손을 댄 것이었다. 주지훈은 단 한 번의 실수라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최소 3차례 이상 약물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제는 그가 공인이었고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는 점이었다. 언론은 이를 왕자의 추락이라 표현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광고와 방송사들은 일제히 그의 출연 장면을 삭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했다. 무대 위에서 빛나던 배우가 사실은 불법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경찰은 국내 연예계와 패션계를 뒤흔든 대규모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주지훈의 이름을 확보했다. 수사망에 오른 또 다른 인물들의 진술 속에 그의 존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결국 그도 피의자로 소환되었다. 경찰은 그의 채모와 소변을 채취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자 범행을 시인했다. 특히 공급책으로 지목된 인물은 유명 패션계 종사자였으며 연예인들과 어울리며 마약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다수의 연예인과 모델들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주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수사관 앞에서 진술했으며 언론에 포착된 그의 모습은 한때의 화려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중은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청소년 팬들이 많았던 그의 범행은 단순히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방송사들은 공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정부는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2009년 6월 법원은 주지훈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광고계와 방송계는 즉시 그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고 대중은 한순간의 쾌락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그는 오랜 자숙 기간을 거쳐 작품 활동을 재개했지만 그의 이름에는 여전히 마약 배우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사건은 연예계 전반에 경종을 울렸다. 마약에 손을 댄 순간 화려한 무대와 팬들의 사랑은 모두 사라진다는 사실을 주지훈의 사례가 증명해 보였다. 그의 몰락은 명성과 권력이 도덕적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며 사회 전반의 공인의 무거운 책임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강인은 슈퍼주니어의 멤버로 데뷔해 2000년대 한류 열풍의 중심에 섰던 아이돌이었다. 그는 팀 내에서 듬직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로 사랑받았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재치 있는 입담으로 주목을 받았다.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팬들을 사로잡았고 무대 밖에서는 유쾌한 성격으로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했다. 소속사와 언론은 그를 믿음직한 청년, 모범적인 아이돌로 묘사했고 팬들은 변치 않는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그의 사생활은 점차 파괴적인 사건들로 얼룩지게 되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그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끌고 갔다. 한때 수많은 팬들에게 웃음과 위안을 주던 아이돌은 결국 범법자로 낙인 찍히며 연예계에서 퇴출당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2009년 강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 사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겼다. 사건 당시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국민 아이돌의 배신이라 보도했다. 하지만 그는 소속사의 보호와 사과문 발표로 사건을 넘겼고 일정 기간 자숙 후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교훈을 얻지 못한 그의 행보는 2016년에 또 다른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2016년 그는 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7%로 법정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이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대중은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어도 두 번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인은 팬들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지고 있었다. 연이은 음주운전 사건은 그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파괴했고 그는 결국 아이돌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한 인물로 낙인 찍혔다. 경찰은 강인의 두 차례 음주운전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다. 2009년 첫 사건에서는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한 정황 때문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으로 그의 책임 회피를 입증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고 그는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2016년 사건은 훨씬 심각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CCTV를 확보했고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 혐의를 명확히 입증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미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언론은 사건 발생 즉시 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다시 들춰내며 비난을 가중시켰다. 대중은 한류 스타라는 지위가 그를 법 위에 있게 했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며 공인으로서 경각심을 잃은 범죄라 규정했고 검찰 역시 그의 반복적 범행에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태도는 한때 대중에게 보여주던 자신감과는 달리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다. 팬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했고 사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법원은 강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2009년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 2016년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이 각각 내려졌다. 비록 실형은 아니었지만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그의 사회적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판결 이후 소속사는 그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고 그는 2019년 슈퍼주니어를 떠나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연예계 퇴출과 다름없는 결정이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한 아이돌의 추락이 아니었다. 대중문화 산업은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강인 사건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는 경종이 되었고 한때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가 무책임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그의 이름은 이제 아이돌이 아닌 범죄자로 기억되었고 이는 명성과 권력이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교훈을 한국 사회에 남겼다. 이서원은 KBS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의 진행자로 발탁되며 신예 배우 겸 방송인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잘생긴 외모와 밝은 미소, 그리고 드라마 속 풋풋한 연기로 그는 차세대 스타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대중은 그를 청년 배우의 모범 사례로 여겼고 광고주와 방송사도 그의 맑은 이미지를 앞세워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그는 단기간에 급부상한 유망주였으며 많은 팬들은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려한 기대와 찬사 뒤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의 실제 모습은 대중이 믿어왔던 모범 청년과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이서원의 이름은 성추행과 협박이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불리게 되었고 신예 스타의 경력은 단숨에 무너졌다. 2018년 4월 이서원은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술자리에서 그는 피해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분노한 그는 흉기를 꺼내들어 협박까지 가했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자리를 벗어나야 했고 이 과정에서 동석한 남성이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으며 자신의 지위를 과신한 듯 막무가내로 행동했다. 사건의 구체적인 양상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한때 청순하고 해맑은 미소로 인식되던 청년 배우가 사실은 술에 취해 동료를 위협하는 범죄자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 그는 예정되어 있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광고주들은 서둘러 계약을 해지했다. 대중은 그가 보여주던 이미지를 철저한 가식으로 규정했고 이중적인 얼굴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 여성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며 술에 취한 그가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고 거부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목격자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확보된 흉기를 증거로 제출했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진단서도 확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서원은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물적 증거는 그의 주장을 무너뜨렸다. 언론은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팬들은 충격을 넘어 배신감을 토로했고 인터넷 게시판에는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수사기관은 연예인이라는 지위가 오히려 범행에 악용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공인이자 라이징 스타라는 점을 과신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분노를 일으킨 것이다. 2018년 11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이서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흉기로 협박해 극심한 공포를 안겼다. 이는 공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판결 직후 그는 모든 방송 활동에서 퇴출되었고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때 차세대 스타로 불리던 청년 배우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드라마 속 순수한 청년이 아닌 성추행과 협박의 상징으로 남았다. 이 사건은 연예계 전반에 경종을 울렸다. 대중은 더 이상 화려한 무대 위 이미지를 그대로 믿지 않게 되었고 사회는 공인의 책임을 다시 묻기 시작했다. 이서원의 몰락은 명성과 권력이 결코 도덕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었다. 엄태웅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며 국민 배우로 불릴 만큼 사랑받았다. 그는 안정적인 연기력과 따뜻한 이미지로 가족 드라마와 멜로 영화의 주연을 도맡았고
대중에게는 바른 생활을 하는 배우로 각인되었다. 방송에서 그는 늘 겸손한 태도로 후배들을 챙겼고 사생활에서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팬들은 그를 믿을 수 있는 배우라고 불렀고 광고계 역시 그의 성실한 이미지를 활용해 수많은 캠페인에 기용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 듯 보였던 그는 2016년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며 이미지를 송두리째 잃게 되었다.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과 커리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대중은 그가 보여주던 모습이 과연 진짜였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2016년 엄태웅은 한 여성이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서울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그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가정적이고 바른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기에 성범죄 혐의라는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실체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엄태웅은 실제로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여성이 주장한 성폭행은 허위였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유료 성매매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였다. 결국 그는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성매매를 한 유명 배우라는 낙인은 피할 수 없었다. 대중은 실망과 분노를 동시에 드러냈다. 성폭행은 아니었다 해도 성매매 자체가 충격이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그동안 그가 쌓아온 신뢰는 무너졌다. 특히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보기 어려웠다. 공인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서 그는 불법적인 선택을 했고 이는 대중의 기억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그녀의 진술에 여러 차례 모순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업소의 출입 기록과 CCTV, 그리고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했다. 조사 결과 엄태웅은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유료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고소가 허위였음이 밝혀졌고 오히려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했고 법적으로 그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미 언론은 국민 배우의 성범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다. 수사 결과가 성폭행 무혐의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그를 성매매 배우로 기억하게 되었다. 그의 집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온라인에서는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했지만 팬들의 실망과 사회적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법원은 엄태웅에게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형량 자체는 가볍다고 볼 수 있었지만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파장은 형벌의 무게보다 훨씬 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배우로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불법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피해 여성을 고소했던 무고 사건에서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성폭행 혐의는 허위였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엄태웅의 이미지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경력은 단숨에 무너졌고 방송사와 영화계는 그를 캐스팅에서 제외했다. 광고 계약은 취소되었으며 그는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대중은 성폭행은 아니었어도 성매매 자체가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긍정적인 의미로 언급되지 않았다. 사건은 한국 사회의 공인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과 커리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엄태웅의 몰락은 연예계에 깊은 교훈을 남겼다. 남태현은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로 데뷔해 독특한 보컬과 개성 있는 음악 스타일로 주목받았다. 그는 그룹 활동을 통해 한류 아이돌의 새로운 얼굴로 떠올랐고 이후 솔로 활동과 밴드 결성을 통해 음악적 영역을 넓히며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대중은 그를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젊은 뮤지션으로 평가했고 언론도 그의 실험적 행보를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그러나 무대 위의 창의적 이미지와 달리 그의 사생활은 점점 불안정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음악적 재능 뒤에 감춰져 있던 문제는 결국 마약과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로 이어졌다. 한때 차세대 아티스트로 주목받던 그는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로 기억되며 그의 이름은 추락한 스타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다. 2023년과 2024년 남태현의 이름은 언론에 연이어 등장했다. 그는 필로폰 등 불법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투약 정황과 증거가 확보되면서 결국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여러 차례 마약을 사용했으며 연인과 함께 투약한 정황도 보도되었다.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과거 음악을 통해 고뇌와 아픔을 표현하던 청년이 실제로는 불법 약물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습관적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후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5월 그는 다시 언론의 헤드라인에 오르며 또다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이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겼고 이는 집행유예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다. 반복되는 범죄는 대중의 실망을 분노로 바꿨다. 그는 더 이상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아닌 자기 절제조차 하지 못하는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언론은 이를 추락하는 청춘 스타의 끝없는 나락이라 보도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경찰은 그의 마약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을 철저히 수사했다. 마약 사건 당시 경찰은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필로폰 흔적과 투약 도구를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그의 채모와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었다. 경찰은 또한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마약 공급책을 특정했고 연인과 함께 투약한 정황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자 범행을 인정했다. 사회는 예술가의 방황이라는 표현을 넘어 명백한 범죄로 인식했다. 이어서 2025년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그의 무책임한 태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경찰은 심야도로에서 차량을 불법 운행하던 그를 검거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면허 취소 수준임을 확인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그가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법원의 선처를 전혀 무시하는 행위였고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언론은 교훈을 얻지 못한 스타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의 이름을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 팬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업계 관계자들은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경찰은 사건을 신속히 송치하며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은 공인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남태현의 마약 사건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술가로서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은 그의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2025년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선처를 받고도 재범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강하게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하고 또다시 사회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여론은 이미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과거 음악적 재능으로 사랑받던 청년은 이제 완전히 범죄자의 얼굴로 기억되었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추락을 넘어 연예계와 사회 전반의 명성과 재능이 법과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남태현 사건은 결국 연예계의 어두운 민낯과 함께 공인의 책임과 도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례로 기록되었다.